월요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황입니다. 김지원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김주원입니다. 증시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 증시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 고조 그리고 AI 반도체주 강세 등에 힘입어서 주간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3%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지난 금요일에는 국내 증시 연휴 기간 동안 나타난 기술주 강세와 금리 하락 등의 영향을 반영하면서 양 시장이 1%대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시총 3조 달러를 돌파하는 등 강세를 나타낸 영향에 SK 하이닉스가 7% 넘게 급등했고 AI 반도체주의 양호한 흐름이 전개되었습니다. 또한 전기가스 업종은 동해 유전탄사 업체의 기자회견 이후에 차익 실현이 출회되면서 약세를 보였고 이후에 중국 전기차에 대한 상계 관세 부과 소식에 에코프로 머티 상한가 등 2차 전지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5년 만에 금리 인하가 단행되자 연준의 9월 인상 확률도 70%에 근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ECB의 인하가 매파적으로 해석되고 7월 등 이후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미증시는 예상보다 뜨거운 고용 지표에 금리 인하 기대가 낮아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습니다. 3대 지수는 소폭이지만 모두 하락했습니다. 5월 비농업 고용은 27만 2천 명으로 예상치 19만 명을 대폭 상회했습니다. 이에 9월의 금리 인하 확률이 50.5%로 크게 하락하면서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실업률도 4.0%로 전월 및 예상을 상회했고 애틀란타 연은의 GDP 나오는 2분기 성장률을 전기 대비 연율 3.1%로 상향 수정했습니다. 종목별로는 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 발표 소식에 M7 종목 중에서 애플만 1%대 상승했고 게임스탑은 하루 만에 39%대 급락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과 달러는 견조한 고용에 금리 인하 시점이 불투명해졌다는 소식에 상승했고 유가는 약보합대 마감했습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예상을 웃돈 비농업 고용에 달러화와 국채 금리가 급등했고 또 올해 금리 인하 경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JP모건 체이스와 시티는 인하 시기를 각각 11월, 9월로 수정한 가운데 이번 주 FOMC 앞두고 투시 미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또한 이번 주에는 미국과 중국의 물가, 그리고 애플 개발자 회의, 또 브로드컴 실적, 한국의 선물 옵션 만기일 등 여러 이벤트들이 예정되어 있어서 변동성 확대에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발표 자료가 많아서 요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주말 발표된 미국 고용 지표에 관한 내용입니다. 권희진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크로팀 권희진입니다. 미국의 5월달 비농업 고용자 숫자가 전월보다 27만 2천 명 증가했습니다. 컨센서스가 18만 명 정도였기 때문에 상당한 서프라이즈였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당 임금 상승률도 반등을 해서 5월에는 소득 흐름이 개선됐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로소득 증가율은 4월이 굉장히 기저가 낮았는데 5월에는 전월비 0.5% 기록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 초과 저축이 다 소진이 된 상황에서 매월 발생하는 소득 흐름이 빠르게 위축되지 않고 좀 서서히 둔화한다라고 하는 점은 가계 건전성이라든지 아니면 경기의 급한 하강 우려를 차단한다는 점에서 다행스럽습니다. 그렇다고 경기 재과열을 우려할 상황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시장은 이제 균형 수준에 근접을 해가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과열의 정도를 보여주는 게 이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빈 일자리 배율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제 1.24배로 낮아졌습니다. 지속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여지는 1.2배가 여름 중으로 확인이 될 수 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종합해 보자면 미국 경제는 조금씩 과열이 진정이 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빠르게 위축이 될 우려도 크지 않아서 소프트 랜딩의 궤적을 벗어날 조짐은 없다는 판단입니다.
연준은 여름까지 노동시장이 균형으로 이행이 돼가는 과정을 관찰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보험성 인하를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경기의 둔화 속도가 빠르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도 천천히 분기당 한 번 정도의 느린 속도로 단행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주식 시황에 관한 자료입니다. 하인한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증권 시황 담당 하인원입니다. 오늘은 K푸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K푸드가 지금은 내수 산업의 수출 산업화가 되고 있고 또 방어주의 성장주화가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K푸드는 수출 구조 재편의 수혜를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세계화가 전환되는 과정이고 여기서 두 가지를 주목하는데 첫 번째는 미국으로의 투자 확대에 따른 달러 강세 장기화와 두 번째는 한국의 수출 구조 재편, 즉 기존에는 수출 중심국이 중국이었다가 앞으로는 미국으로 바뀌는 이런 흐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산업은 미국으로 수출 자체가 확대되는 것뿐만 아니라 원달러 환율 레벨이 높아진 것에 따른 수혜도 받을 수 있는 산업입니다. 이게 바로 K푸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K푸드일지 또 그 근거를 미시적인 관점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 먼저 플랫폼이 도입되고 두 번째로 콘텐츠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세 번째로 소비재가 광고 또는 홍보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그 연결고리에서의 수혜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00년 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바로 P&G입니다. 1920년대부터 라디오가 보급되기 시작하고 그 라디오의 보급으로 인해 라디오 콘텐츠인 서프 오페라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콘텐츠를 광고 마케팅에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졌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소비재 기업입니다. 소비재 기업 P&G입니다. 최근에도 이런 관련된 분석 자료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출입은행에서는 이런 유사한 사례를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K 콘텐츠의 수출이 소비재로 연결될 수 있음을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K 콘텐츠의 수출이 중국 중심으로 확대되던 2010년대 우리가 주목했던 소비재들은 모두 중국 수출주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0년 전후로 K 콘텐츠의 수출이 확대되는 것은 미국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으로의 수출이 확대되는 품목들에서 계속해서 주목하고 또 아이디어를 계속 도출해야겠습니다. 음식료 산업 중 일부 기업들은 이제 더 이상 내수 산업, 방어주가 아닙니다. 성장주로 전환하고 있고 또 수출 산업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수출이 확대됨으로써 제품 마진도 상승하고 또 원달러 환율 상승 효과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밸류에이션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수출 비중이 확대되고 그에 따른 ROE가 개선되면서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 되는 관점으로 접근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관심 종목은 수출 비중이 높아진 기업, 삼양식품과 수출 비중을 높여가는 기업, 농심, 빙그레 등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중국 수출 지표에 관한 내용입니다. 박수현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시아시장팀 박수현입니다. 5월 중국 수출입 데이터, 특히나 수출입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관련된 내용들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7일 지난주 금요일에 무역 지표가 발표됐는데요. 수출과 수입이 좀 엇갈렸습니다. 수출은 서프라이즈로 7.6%, 예상치 1.5%를 크게 상회했고 수입은 1.8%로 컨센서스 4.3을 하회했습니다. 수출을 호조로 이끈 지역은 주로 신흥국이었고요. 선진국은 부진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신흥국 중에서도 특히 중국이 우회 수출을 하는 지역인 아세안, 브라질과 같은 국가들이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중국 5월이 수출이 YOY로 7.6% 마이너스를 기록했었기 때문에 낮았던 기저효과 그리고 우회 수출 영향이 좀 직접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수입이 부진했던 이유는 주요 수입 품목인 원유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물량 기준으로 봤을 때 전년 대비해서 8.7% 감소해서 아직까지 중국의 부진한 내수 경기 흐름이 지속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상반기 중국 경제 성장을 주도했던 순수출은 하반기에도 저가 수출이 지속되면서 이러한 영향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중국 수출 가격 지수는 밑에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2008년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와만큼 굉장히 낮은 레벨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연말까지는 중국이 과거에 최장기간 수출 가격 지수가 100을 하회했던 기간을 감안하면 연말까지 이러한 저가 수출 전략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면서 중국은 글로벌 핵심 공급망 역할 유지를 또 하고 제조업 고용 하방 압력을 방어하기 위해서 저가 수출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중국이 저가 수출 전략을 지속할수록 미국과 EU의 중국에 대한 대중 고율 관세 부과, 중국 우회 수출 차단을 위한 제3국 관세 부과 같은 대중 압박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내수 부양책이 일부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어서 내수 경기 하방 압력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강한 경기 반등을 유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올해 소비자 물가는 추세적으로 1%를 상회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저물가 국면이 지속되면서 고배당 선호 현상은 연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고배당에 해당되는 에너지, 유틸리티 업종은 저가 수출에 따른 수혜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익 개선에 따른 기대감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중앙은행 리뷰입니다.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금리 인하와 그리고 글로벌 채권 시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박준우 연구원입니다. 네, 지난주 ECB가 기준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6월 수정 경제 전망에서는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모두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호키시 컷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상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추가 인하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9월달, 12월달 두 번의 추가 인하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일단 미국과 유럽의 성장세 격차가 좁혀지면서 유로화 가치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로존의 추가 인하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인플레이션 측면에서는 좀 선제적으로 볼 수 있는 임금 지표들이 하반기에 임금 상승률에 뚜렷한 둔화를 시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9월, 12월 추가 인하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저희가 주목할 점은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국채 금리는 상승을 했고 유로화 가치는 상승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결국에는 기준금리 인하가 그 이유가 침체가 아니라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추가 인하 기대가 강하게 형성되지는 않으면서 시장 금리의 하락도 제한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은 9월달 FOMC에서도 저희가 좀 참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미국 국채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연준에서 발표하는 Z1이라고 하는 보고서에는 주요 주체들, 가계기업, 정부의 금융 활동을 모두 요약한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발행하는 미국 국채 그리고 그에 대한 투자들의 동향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네 가지 시사점을 좀 정리를 했는데 세 가지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표 1번을 보시면 미국 국채를 주체별로 몇 퍼센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중앙은행은 지금 16.9%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MLF는 10% 정도의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1, 2년 동안은 이 MLF가 미국 국채의 공급을 대부분 받아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제가 좀 주목하는 부분은 가계하고 은행입니다. 특히 은행의 경우에는 지금으로부터 딱 1년 전쯤에 SBU 사태로 인해서 채권 보유 비중을 많이 줄여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부터 미국 시중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늘리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볼 부분은 미국의 부채 증가율입니다. 부채라는 게 결국 신용 팽창의 의미이기 때문에 미국의 성장률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 비금융 기업들의 부채 증가율을 세 가지 주체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와 그 외 가계와 기업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재정 정책이 더 늘어나진 않으면서 연방정부의 부채 증가율은 증가율 자체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정 긴축 상황으로 돌아가게 되면 미국 경제가 침체 리스크가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지금은 가계와 기업들의 부채 증가율도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 전망이 개선되면서 민간 쪽에서 부채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재정 정책이 더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침체 리스크는 낮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가계의 순자산입니다. 앞에서 이제 고용에서도 고용이 결국에는 미국의 소득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데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이 가계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계의 순자산은 최근 몇 개 분기 동안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보면 주식과 부동산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최근에 미국의 주가 상승 그리고 부동산 가격 상승이 미국 가계들의 주머니 사정을 더 긍정적으로 만들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가계의 소비를 지탱을 함으로써 경제의 침체 리스크를 낮춰주는 요인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산업및 기업 분석 순서입니다. 먼저 글로벌 ESG 브리프입니다. 김준섭 연구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ESG를 담당하고 있는 김준서입니다. 글로벌 ESG 브리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ESG에서 생물 다양성과 AI 관련 이벤트들이 다소 눈에 띄는 한 주였습니다. 생물 다양성 관련해서 말씀드려보면 생물 다양성 펀드가 빠르게 늘어나는 동향인데요.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생물 다양성은 지구 각지의 자연계에 존재하는 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서 나오는 투자 기회와 기업 경영의 이를 반영하는 움직임을 생물 다양성에 대한 투자, 생물 다양성을 고려한 경영이라고 합니다. 최근 생물 다양성에 투자하는 펀드의 규모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1년 대비 2024년에는 7배 정도까지 늘어났는데요. 이는 자발적 탄소 시장과 같은 생태계 보존에 대한 수익 모델이 다변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목재와 같은 자연 자본에 대한 수요가 상승하고 있고 기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필요성과 같은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를 해야만 하는 이유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와 같은 움직임을 두고 EU의 규제 당국, ESMA죠. EU의 규제 당국은 생물 다양성 기금으로 들어가는 자금이 급증하고 있어서 이를 여기에서 그린워싱을 피하기 위한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기도 했고요. 한편 ISSB 즉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라는 단체에서는 생물 다양성 그리고 또 생태계 및 생태계 서비스 공시 기준 제정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의무화가 진행되고 있고 조만간 결과를 내놓을 수가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AI가 ESG의 중요 이슈로 부각되는 움직임을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현재 미국 증시의 화두는 주주총회에 따른 주주 제한인데요.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의 움직임이 흥미롭습니다. 즉 AI 사용 및 AI에 대한 감독 지침 공개를 해야 되겠다라는 점을 포함하기 시작했는데요. 모닝스타가 집계한 데 따르면 이들 주주들은 비즈니스 운영에서 AI 적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동향을 업데이트를 하고 AI 적용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또 윤리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화두로 급부상하였습니다. 이처럼 주주들이 기업의 AI 사용 또는 이제 감독이 필요하다라는 데 대한 관심이 급증한 이유는 아무래도 AI가 재무적 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급증한 때문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다양한 기업들의 주주총회에서 주요한 화두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SG라고 하면 통상 기후변화 대응 관련 이슈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생물 다양성 그리고 또 AI와 같은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 한 주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리포트를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조선산업에 관한 자료입니다. 정동희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선기계업종 담당 정동익입니다. 5월 글로벌 신조선 발주는 총 62척을 기록을 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2.7% 감소했습니다. 톤수 기준으로는 51.3% 감소한 수준인데요. 이에 따라서 올해 누적 기준으로는 총 726척이 발주가 돼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7% 감소했습니다. 다만 CGT 기준으로는 5.5% 증가해서 2012만 CGT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CGT 기준의 증가는 카타르 LNG선 프로젝트 2차 물량이 2월된 데 따른 영향이 컸는데요. 이를 제외할 경우에 올해 글로벌 신조선 발주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톤수 기준으로도 17.5% 감소한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 조선사들의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25.4%에서 올해 27.9%로 소폭 상승했는데요.
중국 조선소들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53.6에서 올해 61.1%로 상승을 했고 일본 조선사들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하락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클락슨 신조선가 지수는 최근 기준으로 186.43포인트를 기록을 해서 직전주 대비해서 약 0.18% 상승했습니다. 전년 말 기준으로는 4.5% 상승한 수준이고요. 환율을 감안한 원화 신조선가 지수는 지난해 말 대비해서 12.1% 상승해서 수준은 감소했지만 신조선가는 양호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엔터테인먼트 업종에 관한 자료입니다. 이선아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엔터테인먼트 담당 이선아입니다. 5월 앨범 판매량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5월 서클 차트 탑100 기준 판매량은 814만 장으로 하이브가 총 271만 장을 판매하면서 엔터 4사 중 최다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에는 뉴진스의 한국 더블 싱글 108만 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SM은 에스파의 정규 1집 판매 호조에 힘입어 총 판매량이 102만 장을 기록했습니다. 6월에는 아티스트 라인업이 풍부한 하이브의 앨범 판매량의 호조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는데요. 세븐틴의 정한 원호 싱글, 뉴진스 일본 더블 싱글, 투어스 미니 2집 발매가 예정되어 있어서 앨범 판매량 호조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SM은 라이즈의 미니 1집 라이징이 6월 17일 발매될 예정으로 전작에 이어 초동 총판 밀리언셀러 및 커리어 하이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초동 판매량 데이터 살펴보겠습니다. SM의 에스파가 5월 27일 발매한 정규 1집 아마겟돈의 초동 판매량은 115만 장으로 최근 중국 공급 물량 감소 영향에도 불구하고 전작의 초동 판매량 113만 장을 소폭 상회하는 견조한 판매량을 달성했습니다. 이에 에스파 앨범 발매 첫날인 5월 27일 SM의 주가는 5.3% 상승 마감했습니다. 4월의 음반 수출액은 1,54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2.3% 감소했는데요. 중국 수출액이 크게 감소하면서 역성 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대형 아티스트들의 앨범 발매가 부재하면서 일본과 미국 수출액 또한 감소하면서 전체 수출액이 감소 전환했습니다. 2분기는 계절적으로 앨범 발매가 적었던 1분기를 지나서 아티스트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진행하는 시기인데요. 엔터 4사 중 하이브의 주요 아티스트들이 음반 발매 일정을 대거 발표하면서 하이브의 앨범 판매량 호조가 예상이 됩니다. SM은 에스파의 정규 1집이 전작인 미니 4집 드라마 대비 소폭 증가한 초동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밀리언셀러 유지에 성공했습니다. 6월 앨범 발매 예정인 라이즈는 다양한 사전 프로모션이 진행되고 있어 전작에 이어 높은 앨범 판매량이 기대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JLK에 관한 자료입니다. 김혜민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약바이오 담당 김혜민 연구원입니다. JLK에 대한 NR 자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LK 같은 경우는 AI 기반 의료 영상 진단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고 14개 신체 부위를 대상으로 8종의 의료 영상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뇌졸중 분야에서 가장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종합 솔루션 메디어브 스트로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장 현황 같은 경우는 뇌졸중은 생각보다 고빈도로 발생하고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신규 환자가 1,500만 명 수준으로 2초당 1명이 발병하고 6초당 1명이 사망할 정도로 빈번하고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는 22년 기준 352억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8% 성장하여 2030년 기준으로는 654억 달러의 시장으로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주요 투자 포인트는 다각화된 사업 모델을 통한 안정적인 현금 흐름 창출 능력, 그리고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수 있는 미국 시장 진출입니다. 국내에서는 JLK DWI에 대한 비급여 수가가 책정이 되었고 향후 비급여 수가 추가 확보에 따라 멀티탭과 유사한 형태의 매출 확장이 기대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FDA 510K 허가 신청을 진행한 JLK LVO 솔루션을 포함해서 최대 5개 솔루션 신청이 예상되어 있고 이 중 1개의 승인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리스크 요인으로는 이제 AI 전문 의료 기업이다 보니 국내 비급여 수가 신청이나 승인 또는 미국 FDA 승인이 지연되거나 거절에 따라서 매출 가시화 시점이 연기되므로 영업 적자가 지속될 수 있는 요점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레포트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IPO 관련 자료들입니다. 먼저 LS 머티리얼즈입니다. 이창민 연구원입니다. 아이테니스 이창민입니다. LS 머티리얼즈 IPO 대표 주관 업무 수행에 따른 의무 발간 자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S 머티리얼즈는 2021년 1월 1일에 LS 엠투론의 울트라 캐퍼시터 사업 부분이 물적 분할된 후 설립된 기업입니다. 현재 매출 비중은 울트라 캐퍼시터 26%, 알루미늄 소재 부품이 74% 수준이고요. LS 머티리얼즈의 주요 투자 포인트는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전기차 등 전방 산업 고성장 기대감 그리고 해당 산업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LS 그룹 내 시너지 효과 등입니다. 울트라 캐퍼시터 같은 경우는 친환경 쪽으로 주로 채용이 되고 있는데 전방시장 고성장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고 알루미늄 소재 부품의 경우 기존 내연기관차나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전기차나 그리고 수소 연료전지용 부품량 매출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터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국내 OEM사의 고가 차량 중심으로 관련 매출 우상향 성장세가 기대가 됩니다. LS 머티리얼즈 1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14.6억 원 감소했는데 원재료 가격단에 별다른 이슈가 없었고 전분기 대비 재고자산이 증가한 점 위로보가 수익성 악화는 구조적인 이슈가 아닌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리스크 요인은 전방시장 성장세 둔화와 제품 수요 감소, 점유율 하락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오늘 마지막 자료 IPO 관련 스톤브리지 벤처스입니다. 한유건 연구원입니다. 네, 스톤브리지 벤처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톤브리지 벤처스 1분기 때 흑자 전환을 기록을 했습니다만 1분기에도 다소 부진한 영업을 기록을 했는데요. 가장 큰 요인은 이제 금리 인상 및 경기 침체에 따른 지분법 이익이 크게 감소를 했고 제한적인 어떤 성과 보수가 주 요인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약 3,100억 원의 신규 펀드가 현재 결성이 됐는데 AUM도 1.4조 원까지 증가한 점은 하반기의 기대 포인트로 생각합니다. 2분기도 1분기와 전반적으로 좀 유사한 흐름이 예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 지분법으로 인식 가능한 펀드가 약 3,500억 원이 신규로 개상이 될 예정임에 따라서 평가 이익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자녀 펀드 한 개가 이제 추가적으로 또 청산이 될 시기가 됐기 때문에 성과 보수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요율을 감안을 하면은 120억 원 이상의 관리 보수 수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타이트하게 인력 운영 그리고 영업 비용 축소 등 이제 보수적인 비용 집행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금리 인하가 가시성에 들어오게 된다면은 주가의 하반 경직은 잡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UM 증가에 따른 일단 관리 보수의 증가 그리고 금리 인하에 따른 할인율 감소에 따른 지분법 이익의 증가 그리고 펀드 청산에 대한 성과 보수 이런 이벤트들이 하반기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조하고의 흐름이 명확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교환사채 잔여 물량도 이제 모두 해소가 됐기 때문에 오버행 우려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6월 10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